여야 의원들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시간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야의 묵직한 3선 의원들과 함께할 여의도 펀치 오늘의 첫 번째 주제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야 대선 후보 두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각각 키워드로 뽑아봤습니다. 먼저 대장동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다 잠잠하다 싶으면 다시 불거지고요. 계속 이 재점화되는 모습들 보고 있는데 특히 유한기 본부장에 이어서 김문기 처장까지 이 연이은 안타까운 죽음에 혹자들은 대장동 괴담이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들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오늘은 조혜진 의원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장동 사건은 그 몸통과 그 핵심 주변 측근 인사들을 수사를 하면은 빠른 시일 안에 비리 진상이 규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진실을 덮고 감추는 수사를 하는 와중에 네. 그 곁가지의 몸통이 아닌 또 핵심도 아닌 측근도 아닌 곁가지들을 계속 압박하는 그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사건의 이 직접적인 책임이나 핵심적인 책임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불행한 일을 계속 당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도 그렇고 공수처도 그렇고 이런 식의 수사를 빨리 중단하지 않으면은 이런 불행한 희생자가 계속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수사 책임자로서 검찰과 공수처가 나중에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수사를 흔히 말하는 침대 수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 몸통과 그 핵심 측근들을 수사하는 수사로 빨리 들어가든가 예. 그게 안 된다면은 특검을 빨리 도입하든가 둘 중에 결정을 내려야지 이렇게 가면은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이 계속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확실한 거리두기 본인과 무관함을 강조해 왔는데 최근에 장남 관련된 의혹이 있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건 아니지만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아들에 대한 이 부적절한 처신 이 부분들도 어쨌든 여권의 대선 후보로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비교적 빠른 수습으로 그런 위기를 좀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장동 김문기 처장의 어떤 죽음 다시 점화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문기 처장님의 그 극단적인 선택에 대해서 고인에게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겠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검찰 수사 와중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이 꽤 종종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이에 모르겠지만 이게 뭐 고인 네. 김문기 처장님의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역대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검찰이 도대체 어떻게 압박을 하고 어떤 문제를 보이기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인가? 이제 고인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요. 이것이 검찰 개혁을 얘기할 수뿐이 없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빠른 수습 이 말씀을 하셨는데 김진국 우리 민정수석의 아들은 사실 15년간 조현병을 앓으면서 15년간 삼성병원을 입퇴원을 계속 해왔던 네. 사람. 였습니다. 실제로 김진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을 맡고 나가지고 단 하나의 잡음조차도 없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고요. 네. 그것이 이제 사태를 빨리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우리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거를 사건이 터졌을 때 어떻게 대하는가의
그 후보자의 태도의 문제, 당의 태도의 문제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문제가 나오자마자 사과를 시급하게 하고 시급하게 사과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정으로 이 과정의 문제를 떠나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줬고요. 윤석열 후보께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당이 도대체 대처를 왜 못하고 있어서 이런 사건을 이렇게 자꾸 네. 불거지게 만드냐라고 해서 이른바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원장을 사퇴하는 윤핵관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두 후보의 선대위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후보로서의 리더십의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비춰봤을 때 이 김문기 씨의 죽음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 추측을 하셨는데 어쨌든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는 여야의 별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이 사안을 밝혀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들이 또 벌어지는 것을 막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특검인데 문제는 두 대선 후보가 다 특검을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국회에서 일을 하시는 의원들께서 이 특검에 대해서 입장차, 견해차가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은 한 70여일 남은 대선 전에 이 특검을 통해서 이 사안이 정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저희는 이 사건이 터졌을 초기부터 기존의 이 검찰의 구성이 흔히 말하는 이제 그 친정권, 친여권 검사들로 이제 포진이 되어 있고 그동안에 정권 관련된 사건들에서 지금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수사 못할 것 같아서 제대로 수사하든지 아니면은 바로 특검 시작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나 여당 지도부에서는 우리가 요구하는 특검을 요구하는 게 오히려 이 사건을 수사를 시간 끌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명분으로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계속 이제 의혹이 터져 나오고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규명이 되고 또 그 몸통이 누구라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알아나가게 되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도 특검을 마냥 거부할 수는 없으니까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수사가 미진하면은 특검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데 그 뒤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는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특검해야 된다고 나오니까 이제는 특검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건을 달아서 윤석열 후보의 부산 저축은행 사건 관련된 것도 특검에 집어넣자 이렇게 또 면피하고 또 시간을 끌었습니다. 저희가 그럼 그것도 좋다, 그것도 받겠다, 그것도 넣어라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 윤석열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것도 넣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희가 일찍 그 특검 법안을 내놨는데 그거를 지금 법사위에 상정도 안 하고 계속 보류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짜 시간만 끌고 가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도 제대로 사건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울한 분들, 애매한 분들, 책임이 상대적으로 덜한 분들이 이게 희생을 당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좀 어쩌자는 건지 정말 모를 상황이고 이렇게 끌다고 해도 언젠가는 결국은 몸통이나 그 핵심이나 측근들이나 또 사건을 덮은 수사 관계자들 다 책임질 상황이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검에 대한 의견을 밝히셨는데 이현욱 의원께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 특검을 실제로 이제 협상을 해야 될 사람들은 원내대표들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차에 걸쳐서 밝혔듯이 3대 원칙에 의해서 하자. 조건 없이, 성역 없이, 지체 없이 이 3대 원칙에 의해서 하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윤호중 대표도 수차례 걸쳐서 밝혔고 지금 또한 그 의지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특검 이 화천대유 사건이 이제 처음에 터지고 나가지고 우리 조혜진 의원님께서 지금 몸통을 하시는데 몸통이 누구인가 또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고 박영수 전 특검,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등등이 50억 클럽의 소속이었다. 그 50억 클럽이 몸통이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몸통 중에 하나인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애초에 대장동 건을 설계하게 될 때 부산저축은행 이 문제 부산저축은행에서 이제 투자를 약속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때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수사를 막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이 다 몸통이라는 겁니다. 이 몸통을 포함해 가지고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특검을 빨리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특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설 특검, 그 다음에 그건 법이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 특검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특검 이런 거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특검법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하자는 거예요. 상설 특검 지금 당장 여야가 합의만 보면 상설 특검은 법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당장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지체 없이 하기 위해서 당장 그 상설 특검을 동원해 가지고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특검법을 만들자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범위를 정하고 뭐 서로 여야 간에 협상을 해야 되고 세부 사안들을 이러면서 조율을 해서 합의를 봐야 되니까 당연히 무지하게 시간이 시간이 걸릴 걸려요. 수밖에 그거 없겠죠. 보통 여태까지 정치권에서 특검법을 만드는데 최소한 한두 달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뭐 이번 대선이 끝나버리고 그 전에는 수사 조치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 특검을 왜 하냐? 이거는 정치 공세다. 지금이라도 당장 특검을 할 생각이 있으면 상설 특검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문이 확실하게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민적 의혹을 대장동과 관련된 국민적 의혹을 밝혀야죠. 이거는 우리 민주당이 이것을 통해 가지고 불리할 것인가 유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상관없이 실질적 진실이 밝혀져야 될 문제다. 대장동 의혹의 몸통은 이현우 의원의 말은 이른바 50억 클럽의 주요 핵심 인물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건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고 단군 일의 최대 뭐 공익 관소 사업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단군 일의 최대의 비리 사건이 이 사건인데 그 설계자가 네. 몸통이고 누가 설계했는가는 본인이 내가 설계자라고 이야기를 한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분들은 정말 천추의 한을 품고 가고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또 그 한을 남기고 그 한은 그렇게 죽음을 내몬 사람에게 다 돌아갑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우리 이치를 봐도 다 돌아가기 때문에 몸통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그나마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서 사건이 묻히면 좋겠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있을 일이 아니다. 눈에는 안 보여. 당장은 그 때문에 수사가 어려움을 겪고 진실 규명에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네. 반드시 진실이 드러나게 돼 있고 이 한이 본인과 그 후손들에게 다 돌아갈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김문기 처장의 사망 소식이에요. 민주당은 이제 하루 뒤에 애도를 빈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에게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착잡한 마음에 아마도 그것을 즉답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장동 관련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두 번째 주제 보면서 두 번째 주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제목을요, 또 내홍이라고 잡아봤는데 내홍이라고 하면 다들 어떤 일인지 지금 선대위가 겪고 있는 그 홍역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짐작하실 수 있을 텐데 또라는 것을 붙인 것은 18일 전에 울산에서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의 이 회동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당시의 내홍, 그래서 또 내홍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 집안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얘기, 윤석열 후보에 관련된 얘기들 계속 듣고 있는데 이 선대위 자체에서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이 방향을 설정하고 선대위의 체질을 바꿔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클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참 이 일은 정말 부끄러워서
참 선대위 또 우리 당의 중진의 한 사람으로서 입이 10개라도 정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 금쪽 같은 시기에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그 열망을 담아서 표를 하나하나 얻고 승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걸 위해서 힘을 모으기에도 이 부족한 이 시기에 이런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시키고 참담하게 만드는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 국민들 걱정 끼쳤다가 그걸 가까스로 봉합한 지 며칠 됐다고 또 선거가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일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정말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그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권 교체가 물 건너가게 된다면은 우리 모두가 역사의 죄인이고 망고의 역적이 될 거라고 용서받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당 상층부부터 하층부까지 선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 차리고 국민들 앞에서 건신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해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생긴 게 우리 공으로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걸 갖다가 냉엄하게 인식하고 민심이 그걸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 민심을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될 뿐이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이런 데서 저는 이런 일이 출발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마음 다 되찾고 정신적으로 쇄신하고 그다음에는 그 선대위가 제대로 또 잘 돌아가면 또 이런 갈등이나 잡음이 상징적으로 덜한데 잘 안 되니까 안 되는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왜 잘 안 되는가를 이게 곰곰이 살펴보면은 이런 큰 선거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 선대위에 그리고 그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런 선거를 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려움이 충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잘 녹여가면서 하는 원팀 선거, 팀 플레이를 해본 그런 통합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선대위에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경험 있는 분들, 노하우가 있는 분들, 그리고 팀플레이 할 줄 아는 분들을 빨리 선대위 요소에 앉히는 그 노력이 중요하다. 지금은 누구를 없애라, 누구를 밀어내라, 누구를 내보내라 이런 이야기만 난무하는데 내보낸 그 자리에 정말 이런 경험 있는 사람 안 앉히면 자리만 비어 있지. 그래서 그 역할 조정이 필요하지만은 그 제자리에 안 계신 분들 다른 맞는 자리에도 보내야 되지만은 그 자리에 필요한 적소의 적재들을 빨리 발탁해가지고 넣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처음에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 간의 이 갈등이 불거졌을 때 이 윤석열 후보가 그게 민주주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을 그런 인식을 하고 있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면서도 중재력이 부족한 건 아니냐라는 좀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상대당의 대선 후보인데 이현우 의원께서 보시는 이 사안의 윤석열 후보의 이 사안을 대하는 이 태도와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조서심 표현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수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이미 대부분의 내용들이 좀 담겨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후보의 뜻입니다. 저는 후보자의 말씀만 듣습니다. 이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윤핵관 이런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박근혜 정부 때의 문고리 3인방 최순실 국정농단이 생각났습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엄연히 시스템이 존재하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김정인 대표가 있고 상임선대위원장 김병준, 이준석 당대표가 계시고 예. 이렇게 8명의 또 그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있는데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그 밑에 계신 분들은 물론 후보자가 상임선대위원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것이 전달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시되고 정당 운영의 시스템이 완전히 무시되고 나는 윤석열 후보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안 듣겠습니다. 심지어 그 당대표로서 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한테마저도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여튼 시스템이 이제 완전히 파괴됐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문제인데
첫 번째로는 선거는 저도 뭐 조혜진 의원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많은 경험들을 해봤습니다만 후보자의 역할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선대위의 조직,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그 시스템이 또한 나머지 50% 정도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후보자가 문제가 터졌을 때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시스템을 복원시켜주는 게 선거의 역할인 거죠. 예. 그런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 후보님의 리더십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평생을 검찰의 수사로만 살았던 분이어서 이 조직 운영, 그다음에 특히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아주 복합 예술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다기한 것들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의 부족 아니냐. 예.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윤핵관이 또다시 최수실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국정농단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예. 정말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1차 내용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윤핵관입니다. 윤석열 후보 핵심 관계자라는 줄임말인데 실제로 윤핵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를 조혜진 의원께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핵관은 또 없는지 왜 그런 또 이 대선 레이스에 그런 갈등은 불거지지 않는 건지도 아울러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먼저 조혜진 의원께 윤핵관이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까? 그 심각성에 대해서 느끼는 부분들이 좀 다르겠지만은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있죠. 예. 앞부분에 우리 대장동 그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몸통이 있고 그 옆에 측근과 핵심이 있다고 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비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그 당사자 또 몸통하고 모든 걸 함께 한 사람들이 있듯이 모든 권력에는 동심원이 여러 겹이 있습니다. 후보나 대통령이나 그 권력의 핵심이 주체가 있으면 그 주변에 아주 첫 번째 동심원이 있고 네. 두 번째 또 동심원이 있고 세 번째 조금 더 거리가 있는 동심원, 네 번째 동심원 이런 다 여러 겹의 동심원이 있는데 그 본인 권력에 직접적으로 에워싸고 있는 그 그룹이 이제 핵심이죠. 그 실세고 측근들이고 중요한 거는 그게 없을 수는 없고 모든 권력엔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리더가 문제는 이제 조금 더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예. 그런 잡음이 또 불거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핵심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순기능을 하느냐, 또는 역기능을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느냐. 그래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기름칠을 하는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삐걱거리게 하는 역할을 하느냐 그 문제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과연 그 역할에 맞는 전문성이나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그 영어로 그 미션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적재적소가 아닌 거 아니냐라는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여기 이 자리에 안 맞은 것 같아 하고 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럼 그 자리에 그보다 더 나은 분을 빨리 찾아서 그 자리에 배치하고 그래서 그 자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후보의 고민이 좀 있지 않은가. 후보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당의 그 인재들을 속속들이 이 사람 뭘 잘하고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고 전문성은 뭐고 이걸 사실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그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총괄 김종인 위원장이요?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걸 좀 메꿔 주셔야죠. 국민의힘과는 상황이 조금 다르죠. 민주당의 지금 선대위도 앞서서 홍역을 치르긴 했습니다. 메머드급 선대위라고 출발은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다시 재편을 한 상황인데요. 이 과정들 그리고 뭐 이핵관이라는 얘기는 핵심 관계자가 왜 없겠습니까만 별다른 잡음이 없는 그런 이유들도 좀 듣고 싶은데요. 저희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그 정당 운영의 시스템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제 국민의힘은 전신인 뭐 신한국당 뭐 이럴 때 예를 들어 MB계와 박근혜계
이렇게 이제 정권을 잡으면 완전히 뭐 목요일에 대학살 그래가지고 뭐 공천 때 그 완전히 그냥 정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민주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뼈아팠던 경험을 갖고 있는 게 2012년 대선이었는데요. 그때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패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이 당을 접수하고 선대위를 접수하면서 선거를 치렀죠. 나머지는 다 꼭두각시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열정을 다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 패배를 경험을 했고요. 그 이후에 2017년 대선이 다시 도래했는데 똑같은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식을 취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혀 그 선거의 핵심적인 캠프에서 역할을 빼고 당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정식 의원이라든가 우원식 의원이라든가 이런 이재명 후보 경선 때 선거 캠프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은 뒤로 다 빠지고 오히려 타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 저는 이제 정세균 예. 후보 캠프에서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저를 조직본부장으로 앉힐 정도로 어제 저희 출연한 오영훈 비서실장도 마찬가지로 오영훈 이낙연 비서실장은 후보를 이낙연 돕다가 핵심 캠프로 됐죠. 있다가 지금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이러면서 말로만 원팀 그리고 뭐 멤버드급 선대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선거 캠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판단들을 역대 선거를 통해서 경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실제로 원팀 효율적 있는 원팀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예. 당이 중심이 돼서 당의 시스템을 빨리 갖춰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구현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저 국민의힘은 그런 거를 못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이 뭐 8명이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층층시야 뭐 여기서 너 하나 보고하면은 이제 이른바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시는 가까운 사람들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이게 여기에다 보고해야 되고 또 한 대 보고해야 되고 또 한 대 그리고 몇 번 보고를 거치다 보면은 애초에 알맹이는 빠지고 이상한 내용으로 흐르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반복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윤석열 후보의 핵심 측근들이 이른바 윤핵관들이 이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야. 이러면서 이제 막 밀어붙이게 되는 모습. 그러니까 민주성의 파괴. 그것이 이제 뭐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박근혜 후보 때 3인방, 문고리 3인방, 최순실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준석 대표의 그 선대위원장 사태는 사실은 형식적으로는 조수진 최고위원과의 대립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윤핵관 너네들 가지고는 안 돼. 윤핵관이 있으면은 또다시 제2의 국정농단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거야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에 돌아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3월 9일 이전까지 선대위에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또 이번 대선에서는 또 어떤 민주당에 그리고 국민의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고요. 1분씩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혜진 의원이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지만 당대표직은 유지하고 당대표 역할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당은 사실 선대위 체제입니다. 네. 다른 선대위가 아닌 당은 없습니다. 네. 당 일상 당무란 게 없습니다. 선거 업무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역할을 한다면 그건 결국 선거 업무가 되는 것이고 선거를 위해서 또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그래도 당대표직은 내가 갖고 있겠다. 당대표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거는 선거에 참여하고 도와주겠다. 예. 힘을 실겠다라는 뜻으로 이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은 뭐 누가 누구에게 뭐 요구하고 원망하고 뭐 책임지우고가 아니라 각자 역할을 맡았으면 심지어 역할이 선대위 직책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한테 뭐 보고해라 뭐 해라 할 게 아니라 그 위치에서 자기가 일을 찾아서 알아서 해야 되고 후보는 오히려 그 점에서 좀 자유롭게 후보 개인의 어떤 그 후보로서의 일정에 충실할 수 있게
좀 그런 부담을 좀 좀 덜어드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역할 최선을 다하고 서로 간에 소통하고 그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협업하고 하는 그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 돌아와서 역할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의식이 되는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별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이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봉합될 겁니다. 예, 이준석 대표 들어오실 거고요.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선대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당 예. 대표가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건 표현이 좀 거치긴 하지만 무슨 가루 집안 뭐 하여튼 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서 저희한테야 뭐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한 모습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요. 들어오시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치유될 수 있을지 또 임시적 봉합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윤핵관과 같은 그런 사조직, 측근 정치가 살아있는 한 근본적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김종인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립을 강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그립이 강하게 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으로 좀 그 시스템에 대한 고민들이 예. 국민의힘에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두 삼선 의원분들의 촉을 한번 그 식견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